800명 넘게 늘어 3,150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고 대구 지역 유치원과 학교는 개학을 3월 23일로 연기했습니다. 대구는 병상 확보에 애를 쓰고 있지만 환자가 급증해 입원 대기자만 1,300명이 넘습니다. 전국의 음압병실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대안은 없는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병률이 높은 나라는 곧 입국 제한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 가던 우리 여객기가 하노이 착륙을 거부한다는 통보에 회항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없다며 후베이성 입국 제한 후 확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중국인 입국자 가운데 0.1%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 하루만 813명이 추가됐는데 코로나19 발생 40일 만에 전체 누적 환자도 이제 3,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657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도 이제 2,000명을 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15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대한민국 어디도 안심할 곳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가 참 좋지만 아무래도 댁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집계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3,150명입니다. 오늘 오전에 594명, 오후에 219명이 추가돼 2,000명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약 80%인 657명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서 조사 중인 사례 상당수가 이처럼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9명이 증가한 경북에서는 청도 대남병원에 격리된 직원과 가족 접촉자가 포함됐습니다. 충남에서 20명,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5명씩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칠곡 경북대병원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77살 남성 확진자가 오늘 아침 숨졌습니다. 17번째 사망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대구시는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23일로, 경북은 16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습니다. 교육부도 전국 학교의 개학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대구 상황을 좀 더 살펴보죠. 보신 대로 대구는 오늘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병상 숫자가 적어서 이 중에 3분의 1 정도만 입원 치료를 받고 나머지는 자가 격리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폭증하면 입원도 못 해보고 사망하는 경우가 늘 수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어서 신유만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 240명을 돌보고 있는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입니다. 급증하는 확진자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3분 퇴원하셨고요. 병상은 몇 개만 비어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 대구시 확진자는 모두 2,055명. 이 가운데 751명만 입원했고 1,304명은 병상이 없어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만 확진자가 하루에 수백 명씩 늘면서 병상 확보 속도가 환자 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까지 1,329개 병상을 확보하고 주말 동안 488명을 입원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지침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중앙정부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자의 중증도를 따져서 입원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고령이나 기저질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입원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대구 지역 환자를 경북과 충남 등 인근 지역으로 이송을 준비하는 한편 병상 활용 방식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내에서도 퇴원 이후 코로나19에 재감염된 환자가 어제 처음 나왔죠.
시흥에 사는 70대 여성으로 25번째 확진자입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22일 퇴원했는데 엿새 만인 어제 다시 재확진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사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은혜 기자.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일단 재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이 70대 여성이 연세가 많아서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재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 추정인데요. 확실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에 사례 검토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재발했다는 건 몸 안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했다는 걸 말합니다. 극미량이 남아있으면 아무런 증세도 없고 또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죽지 않고 오히려 다시 증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검사에 오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검사든 민감도가 100%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태어났을 때 했었던 검사가 실제로 음성이 아니었을 가능성 같은 것도 있겠죠. 이미 중국에서도 13명의 재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광둥성 질병예방공제센터는 완치자들을 2주 뒤 검사했더니 14%인 13명이 재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40대 버스 관광 가이드가 퇴원 25일 만인 지난 26일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확진자에 비춰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들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보신 대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음압병상은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확진자들은 이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왜 그런 건지, 또 병실은 얼마나 모자른 건지, 추가 확진자들은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앙대 설대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음압병상이라는 게 사실 개념이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일반 병실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우선 음압병실은 환자의 바이러스나 병균이 밖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특수 격리병실인데요. 병실 내부의 기압을 낮춰서 공기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공기는 자체적으로 정화를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병균으로 오염된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 음압병상이 좀 부족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 음압병상이 국내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2020년 2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을 모두 통틀어 음압병상은 총 1,077개가 있습니다. 전국 음압병상 수는 확진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특히 확진자가 많은 지역별로 따진다면 대구 54개, 경북 지역에 34개, 부산엔 90개, 서울 383개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물론 전국 9개 지역의 음압병실은 이미 꽉 차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병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건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경증 환자들은 자가격리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가격리를 하다 보면은 가족에게 전염시키거나 또 지역사회 감염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자가 격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2차, 3차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또 코로나19의 경우 증상만으로 중증도를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경증 환자로 진단됐지만 중증 환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 며칠 내에 중증 환자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엊그제 사망한 13번째 또 14번째 환자의 경우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 치료 중 사망했지 않습니까? 만약 경증 환자를 자가격리한다면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대구와 경북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증 환자의 이송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미 대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들도 음압병상이 꽉 차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대구의 중증 환자를 옮기려면 타 지역 음압병상에 있는 경증 환자에게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겨달라, 즉 나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경증 환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원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음압병상을 서둘러 더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중국 우한에서는 이 1,000개의 병상을 새로 열흘 만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비용과 시간 이 두 가지 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음압병상 한 개 설치 비용이 약 2억에서 3억 가량 듭니다. 또한 관리 유지 비용도 필터 교체 비용, 전기료 등 최소 1년에 1,2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들게 됩니다. 지금이야 음압병상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음압병상이 엄청난 적자를 낳는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병동을 짓는다 해도 부지 선정 및 의료 장비 수급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확진자 증가세가 워낙 빨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럼 결국에 말씀을 들어보면은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음압병실을 새로 짓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면은 대안이 뭐가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일반 병실에 이동식 음압기를 설치해 음압병실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이 이동식 음압기 또한 설치 비용이 비싸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예산 문제 때문에 실제로 구매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환자들 증상 정도에 따라 나눈 다음에 위중한 환자나 고령자 등은 음압격리병상으로 우선 입원을 시키고요. 경증 환자들은 실내 체육관이나 경기장 등의 임시병원을 마련해 한꺼번에 모아 치료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우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지원해야겠습니다. 서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인의 입국은 금지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여행 경보만 내렸었죠. 하지만 입국까지 제한할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 개국을 입국 제한국에 넣을 수 있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전 세계 72개 나라에 더해 미국까지 입국을 제한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됩니다. 이 소식은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입국 제한 등 추가 조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의 입국을 제한하는 여행 금지를 확대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발병률이 높은 몇몇 나라를 살펴보고 있고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nd we're looking at a couple of countries, a few countries that have a little bit disproportionately high number, and we're going to make that decision very soon.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엔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한 만큼 중국 다음으로 발병자 수가 많은 한국이 제한 조치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구글은 11만여 명의 직원들에게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이탈리아, 이란에 가는 출장을 제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대구와 청도에 체류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주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34곳 등 전 세계 72개 국가 또는 지역이 사실상 한국발 여행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국과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금지한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착륙을 불허하면서 긴급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해당 비행기로 하노이에서 서울로 오려던 승객들도 발이 묶였는데 국내 항공사들은 빈 비행기를 보내서 이들을 태워오기로 했습니다. 류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승객 40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떠나 하노이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 729편이 이륙 후 40분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하노이 공항 착륙을 임시로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전 10시 30분쯤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대신 3시간가량 떨어진 번동 공항을 이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번동 공항을 이용한 적이 없어 안전상 긴급 회항해 결항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공항 당국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코로나19 감염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베트남 측에 엄중하게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빈 비행기를 띄워 베트남 현지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을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2월 4일부터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했죠. 8,000명이 넘던 중국인 입국자는 어제 1,000명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금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가 실익이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12일부터 23일까지만 따져봐도 이 기간에 입국한 중국인 5만 9천여 명 가운데 87명만 검사를 받았습니다. 0.1%만 검사하고 확진자가 없으니 괜찮다는 청와대의 논리가 그리 탄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중국인 입국자들이 공항에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합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면 보건당국에 통보되는 앱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자들은 반드시 이 앱을 설치해 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我觉得这个有效果，有必非常有必要。是吗？对，可以每天看自己的状态。 정부는 이 앱 등을 이유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5만 9천여 명만 놓고 봐도 16%는 아예 앱을 깔지 않았습니다. 또 앱을 설치한 입국자 가운데 10%는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건강상태 점검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또 의심 증세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0.7%인 416명에 불과했는데 그 가운데 보건당국이 바이러스 검사를 한 사람은 87명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상 증세가 있는데도 없다고 응답할 경우 걸러낼 수도 없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빗장을 열어두고 있고 중국에 500만 달러, 우리 돈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절반은 이미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는데 중국은 아니었던 걸까요? 중국의 적반하장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 달 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신음하던 중국에 500만 달러, 우리 돈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 총 5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육국이라며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했죠. 중국은 역지사지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측은 자신이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민이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주중 한국 대사관에는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던 대통령의 말과 함께 중국 힘내라는 응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나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방역의 긍정적 형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전염병 저지선을 이길 수 있다는 완전한 확신과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몸을 추스린 사이 우리는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었고 전국 각지에서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품 부족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누굴 돕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외교부는 이미 약속한 사안이라며 나머지 250만 달러를 국제기구를 통해 현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상하이와 산둥성 등 9곳에서 중국 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일부 교민에게는 이른바 봉쇄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딱지를 띄고 나갔을 때는 이제 딱지를 띄고 나간 날짜부터 또 14일이에요. 설명을 하고 또 체온을 잰 이후에 이걸 붙이겠다라고 하고 붙이고 갑니다. 외교장관이 중국에 공식 우려를 표했지만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돌아온 건 외교보다 중요한 건 방역이라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중국은 되레 코로나 발병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조짐도 보입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은 중국의 의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도 했습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6만 명을 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뒤늦은 고백인 걸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구 신천지 교인 가운데 증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70% 넘게 확진 판정이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 신도 17만 명 중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상이 있다고 답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 31만 명 가운데 국내 신도는 21만 명. 이 가운데 미성년자와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을 제외한 19만 명에 대한 조사가 사흘째 진행 중입니다. 진행률은 88%. 그런데 이 중 3,381명이 증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증상이 있는 것으로 답변한 유증상자는 1.9%, 3,381명이며 교육생 65,127명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증상이 있는 신도 1,193명 가운데 87%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없던 교인의 확진 판정률도 72%에 달한다는 겁니다. 교인들 사이 확산 감염이 심화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증상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들,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도 확진 검사 결과 72% 정도가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답한 대구 신천지 교인들 9천여 명에 대한 검사는 이제 3분의 1 정도만 끝나 당분간 확진자들은 계속 폭증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이 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는 있지만 제출받은 명단과 다른 게 많아 지자체들이 제보도 받고 하나하나 현장 조사를 하고 있죠. 대부분 공부방이라 불리는 이 시설들은 상가와 주택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겉만 봐서는 신천지라는 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광주 시내의 한 상가 건물 4층입니다. 신천지 측이 소모임 공부방으로 쓰던 곳입니다. 상가 출입문에는 이렇게 평생 교육이라는 표시만 붙어 있어 신천지 관련 장소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많이 올라가죠. 가끔 가다 보면은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도 섞여 있으니까 여기는 아줌마들이 많아요.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 밀집 지역에도 알려지지 않은 신천지 교육장이 발견됐습니다. 신천지예요? 이게가요? 헐,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우리는 그 다단계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천지 측은 광주시에 교육시설 92곳을 제출했지만 광주시는 11곳을 더 찾아내 모두 폐쇄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자신들도 확인하기 어려운 소모임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각자 모임방으로 쓰는 공간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였고. 대구시도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한 관련 시설 명단 22곳 외에 12곳을 추가로 확인해 모두 강제 폐쇄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발로 뛰며 방역하더라도 행동 수칙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외출을 한 신천지 교인, 그리고 신천지 교인인 걸 숨기고 출근하다가 의심 증상이 나타난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72살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1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지만 다음날 고속버스를 타고 남양주에 있는 딸 집으로 갔다가 사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북 영덕에서는 공무원이 의심 증상을 보여 군청사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1일 발열 증상을 보인 뒤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계속 출근했습니다. 지난 24일 주소지가 있는 부산시로부터 신천지 교인이라 능동 감시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신천지 교인임을 숨긴 채 계속 출근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어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야 군청에 보고했습니다. 영덕군은 자발적 신고 지침을 어겼다며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될 테니까 소장하고 개인 면담을 좀 하자 이렇게까지 몇 분을 보냈는데 응대를 안 하는 거죠. 경찰은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근무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보건소 방역총괄팀장도 치료를 마치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김천 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소자가 감염된 건 처음인데 약 한 달간 외부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어서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 소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60살 A씨는 지난 27일부터 발열과 오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더니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교도소 재소자 중에 국내 첫 감염 사례로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다녀온 이후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접촉한 재소자 11명 또한 최근 2주 동안 외부와 교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도소 측은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재소자 11명과 교정직원 20명을 격리 조치한 뒤 방역 작업에 나섰습니다. 대구교도소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1명도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측은 접촉자인 간호사 1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재소자 40여 명은 격리 수용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마스크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오늘 명동 한복판에서 구매 제한 없이 마스크를 파는 걸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대량 공급에 나서자 사재기 물량이 풀리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명동의 기념품 가게입니다. 마스크가 매장 밖에 잔뜩 진열돼 있습니다. 그냥 여기 왔는데 팔고 있어가지고 구매해가지고 바로 썼거든요. 그리고 추가 여유분까지 구매하고. 대당 가격은 2,800원에서 3,500원입니다.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싸지는 않고 해서 얘네들이 정말 이거를 다 쟁여놓고 지금 와서 푸는 건지 이건 모르겠는데. 명동에서 마스크를 파는 상점들에선 1인당 5장 등 극소량의 판매 제한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량 많이 있나요? 마스크를 어디서 공급받는지는 말을 아낍니다. 저희 갖다 주시는 분들 조금씩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먹고 사는 거니까 알려드릴 수가 없죠. 여기 사장님이 사가지고 해놓은 물량으로 파는 거라서. 정부가 공급하는 1,000원 마스크를 파는 서울의 백화점엔 오늘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마스크 5장을 사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와서 줄 서서 한 40-50분 난리가 아니다 싶어요. 아주. 서울경찰은 지난 밤 사이 사재기가 의심되는 마스크 5만 개를 적발해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북한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 국경을 차단해 아직까지는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도 북한에 공관을 둔 유럽 국가들이 자국 외교관을 대피시키려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단의 방역 대책까지 지시했는데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 방역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역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합니다. 13일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김 위원장과 간부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을 언제나 깨끗이 씻으며 방 안이나 사무실 공기 관리를 자주 하는 것과 같은 초보적인 위생학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북한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독일 대사관과 프랑스 협력사무소, 스위스 개발협력소가 평양 공관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평양 주재 외교관 60여 명이 출국 준비 중인 걸로 추정됩니다. 다른 국가들도 업무 축소를 계획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앞서 북한 의료 구호 물품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도 좀 보죠. 미래통합당이 총선 전략 차원에서 충북도지사를 지낸 사선의 정우택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결단을 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영찬, 정태호 등 청와대 수석 출신들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새로 나온 여야 공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충북도지사와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우택 의원을 청주 흥덕 지역구로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흥덕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3선 의원을 지낸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의 관계자는 충북 청주 상당히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을 험지인 청주 흥덕으로 공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에는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 공천이 유력합니다. 청주 청원에는 입당을 앞둔 안철수계 김수민 의원의 배치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 등 청와대 참모 출신 4명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추가 공모를 받은 서울 강서갑에서는 금태섭 의원과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 경선을 치르고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은 대전 중구에서 송행수, 전병덕 예비후보와 경쟁합니다. 각 당의 총선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추경 처리 방안을 협의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화난 김종인 왜입니다. 예. 자,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론되고 좀 맡을 거다 이런 보도까지 봤는데 제목을 보니까 화가 났다. 무슨 일이 또 났군요. 네,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양측 간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교수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는 기사도 나오고 해서요. 네,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김종인 하면은 이제 경제 민주화가 떠오르고 또 이제 여야 양측으로 가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중도 이미지 또 개혁 이미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김 전 의원이 이제 합류를 한다면 중도표 확장에 도움이 상당히 될 텐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제 제가 김 전 위원장과 통화를 했을 때만 해도 황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어제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때 선대위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 참여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황 대표 제안에 뭔가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공동이라는 직함 때문입니다. 공동 선대위원장 할 때 그 공동?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격에 맞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취재를 종합해 보면 황 대표가 제안한 건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황교안 본인과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3인 체제를 염두에 둔 제안이 있었던데요.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80이나 된 나이에 공동위원장을 무슨 일로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하면은 본인의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들리는데 근데 황 대표 입장에서도 3인 공동체제를 구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황 대표는 새 보수당과의 통합 시너지를 위해서 유승민 의원이 반드시 선거에서 띄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김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역할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불쾌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김종인 영입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황 대표는 이르면 주말이나 내주 초에 김 전 위원장을 다시 접촉할 예정입니다. 황 대표가 어떤 카드로 설득하느냐 관건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화난 김종인 외는요. 얼굴 마담은 노로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지난 총선에서는 공천 전권까지 쥔 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소위 선거의 남신이라는 평가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에 맞는 대접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저 뒤에 있는 그래픽이 남신 이걸 표현한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요. 윤상현 지역의 왜 안상수를입니다. 예, 어제 미래통합당 이제 인천 공천자 대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윤상현 의원이 컷오프된 지역의 안상수 의원, 그러니까 전 시장을 지냈던 안상수 의원이 공천이 된 게 가장 관심을 끌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안상수 의원은 원래 지역구가 인근의 중동 강화 옹진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에게 불출마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험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갑 출마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제 윤상현 의원이 컷오프된 미추홀 을로 발표된 겁니다. 대신 안 의원의 현 지역구에는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배 이사장은 김용호 위원장의 국회의장 시절에 부대변인을 지냈는데요. 결국 김 위원장의 측근인 배 후보는 살리고 무소속 출마가 유력한 윤상현 의원의 대항마로 같은 충청 출신인 안상수 의원을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지난 총선 때도 공천에서 떨어졌다가 그때 무소속으로 다시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안상수 의원이 이제 본인 지역구로 왔는데 무소속으로 출마 이번에도 하는 겁니까? 네, 윤 의원은 공천 발표 이후에 제가 살 곳도 이곳이고 죽을 곳도 이곳이라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이제 관심이 가는 인물이 하나가 박근혜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민경욱 의원, 인천 연수울 지역에서 이제 컷오프가 됐는데 배경이 있습니까? 네, 공천이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민 의원의 막말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는 게 공관 의원들의 중론입니다. 민 의원을 제치고 공천장을 따낸 민현주 전 의원은 유승민 의원 측근인데요. 20대 총선 경선 때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는 여권에서는 어떤 후보가 나옵니까? 네, 인천 연수울 지역에는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와 민주당 정일영 후보 등이 출마할 예정입니다. 특히 두 사람의 단일화 여부와 민경욱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단일화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 미래통합당의 전희경 의원, 여기도 인천으로 공천이 됐죠? 네, 당초 서울 강북 공천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인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견도 있었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현역인 홍일표 의원의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공천을 하다 보면 막판에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전희경 의원도 이제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겠군요.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윤상현 지역의 왜 안상수는요. 고향 선후배의 혈전으로 하겠습니다. 인천에는 충청도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충남 청양 출신이고 안상수 의원은 충남 태안이 고향입니다. 이제 같은 당에서 동고동락했던 고향 선후배가 맞붙게 됐으니까 참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됐군요. 새삼 느끼지만 정치라는 게 참 비정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있죠. 직원 간 소통은 화상회의로 대신하는 등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경험을 계기로 유연한 근무 문화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IT 기업입니다. 텅 비어있는 사무실 한쪽에서 회의가 한창입니다. 대표님께 보고드릴 전체 IT 가버넌스. 이 화상회의엔 9명이 얼굴을 맞댈 수 있고 최대 200명까지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앞다퉈 도입하면서 생긴 새로운 풍경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재택근무 시스템 사용량은 5배 늘어났고 도입 문의도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택근무 상황에서도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기존과 대비해서 큰 업무에 지장 없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에 돌입한 기업은 현대기아차, SK그룹, 대한항공 등을 포함해 수십여 곳에 달합니다. 사업장 마비를 우려한 긴급 조치지만 이번 경험이 유연한 근무 활성화에 계기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관행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주저했었던 이런 것들이 요번에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코로나19가 불러온 자의반 타의반의 신풍 속도가 기업들의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윤민입니다. 식료품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지난 7일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보건경보 수위도 격상되자 시민들이 생필품을 마구 사들인 겁니다. 리생룬 총리는 곧장 9분짜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Therefore, it's harder to stop it from spreading. Fear and anxiety are natural human reactions. 상황을 숨김없이 밝혔고 불안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또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니 라면, 통조림을 미리 비축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상점은 평소대로 차분해졌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일관된 메시지로 혼란을 잠재웠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들은 2020년 2월 마지막 주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마스크 하나 구하려고 비 오는 날 끝없이 늘어진 줄. 세계 경제 12위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다 못해 비참하다는 감정까지 느낍니다.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인 500만 장을 공적 판매하겠다. 내일부터는 살 수 있다. 이 말을 믿고 나선 시민들은 연일 허탕을 쳤습니다. 마스크 하나 살 수 없는 나라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결국 정부는 사과했죠. 세부 협의가 아직도 진행되는 곳이 있어서 500만 장 규모의 정상적인 공적 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산업체와 협의도 다 안 하고 불쑥 발표했다는 겁니다. 기존 계약 상황, 생산 일정, 공급망 확보. 이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혹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을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기린을 넣는 방법은 코끼리를 빼고 기린을 넣는다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황당한 답이죠. 코끼리가 냉장고보다 크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가장 핵심인 어떻게 넣어야 할지는 빠져 있습니다. 현실 파악하지 않고 답만 내놓은 우리 정부의 마스크 대책과 쏙 빼닮았습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마스크 하나 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3일절인 내일도 날이 참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아침에 3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를 텐데요.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로 기온이 한 달가량 앞서 가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밤에는 중부 일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어서 불편함은 거의 없겠고요. 서울은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죠. 내일 중부 지역은 강릉이 13도, 대전은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도 비슷하겠습니다. 여수가 13도, 대구와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중부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기온도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